아재 개그를 많이 치는데 놀면 뭐하니? 골 넣어야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문제가 되나? 있네 좀. 주간 찍 리뷰 5라운드 오늘도 축찍먹님과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보시다시피 찍먹을 하기 위해서 탕수육을 매치를 했고 네. 많은 분들의 리퀘스트에 따라 아마도 본 채널에서 운영하고 계시는 안경을 장착하고 오고 계신 게 아닌가. 네, 그날 여러 가지 이제 이스타의 영향력을 느끼는 그런 한 주였던 것 같아요. 어떤 것 때문에 그렇죠? 뭐 라이브 할 때도 아, 이스타 보고 오셨다 이러신 분들도 많았고, 제가 그날 영상을 안 올렸는데 그냥 구독자가 500명 정도 늘었어요. 오, 다행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영향력도 느꼈고, 이제 주변의 친구들이나 뭐 이렇게 보고 이제 말을 해줬는데 저보고 세수를 안 하고 갔냐. 그런 얘기도 있었고, 또 이제 시청자분들이 안경 꼭 써라. 그래서 오늘은 본드로 붙이고 왔습니다. 제가 그런 댓글 하나 봤습니다. 뭔가 잘못됐다. 뭔가 봤더니만 축찍먹이 이스타에 나오는 게 아니라 박종윤이 축찍먹에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댓글을 봤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오니팬스 식구들도 마찬가지고 그 축찍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만약에 나와달라고 요청하면 아무런 조건 없이 무조건 갑니다. 아, 진짜. 저는 뉴미디어는 품앗이가 기본 어떤 덕목인데 아무래도 뭐 제가 일정이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뭐 나이도 좀 많다 보니까 부담스러워 하실 수 있다고 봐요. 전혀 신경 쓰지 말고 나와주실 수 있냐? 라고 물어보면 흔쾌히 아무 때나. 저도 약간 어딘가에 게스트로 나가면 되게 맘 편히 하거든요. 이게 MC로 있을 때는 그걸 생각하고 하는데 게스트로 나가면 누가 진행해 주는 거에 따라 그냥 뇌빠고 얘기하면 되니까. 그래서 혹시 라이브를 할 때라거나 물론 경기 때는 저희도 저희 걸 해야 되니까 좀 무리가 있지만 불러다가 뭐라도 좀 뽑아 먹자 라고 하면 뭐 아무 조건 없이 갑니다. 말씀만 해도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부르진 않겠다. 부르기에는 좀 부담되나요? 네, 좀 그런 게 알겠습니다. 저를 좀 많이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여튼 저희도 뭐 반응이 대단히 좋았습니다. 저도 사실 조금 놀랐어요. 끝나고 가서 우리 제작팀장이랑 그냥 이제 편히 얘기하면 쟤 뭐야? 되게 잘하네? 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바로 제작팀장이 저한테 조금 전에 피드백을 하더라고요. 그만 어화동동하고 뭐 그럴 이제 그냥 쭉쭉쭉 가시자. 그러니까 그래서 그 얘기부터 좀 하면 예상이 존나 틀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된 거죠? 근데 좀 애매하게 틀려서 저는 사실 좀 노잼이 되지 않았나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아싸리 그냥 다 틀리든지 아니면 막 여러 개를 맞추든지 해야 되는데 좀 어중뛰게 맞췄다. 유튜브에서 가장 큰 죄가 저는 노잼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죠? 그것도 시청자분들이 못 참죠. 근데 애매하게 맞추고 또 많이 맞춘 것도 아니어서 차라리 틀릴 거면 개박살이 났어야 되는데 좀 아쉬운 결과입니다. 저 뭐 지금 표로 나오고 있지만 3점, 그러니까 승무패만 맞힌 게 3개예요. 아스날 승, 리버풀 승, 맨시티 승. 이것도 사실 완전 정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요. 당연히 좀 맞춰줬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이 2개가 틀렸습니다. 웨스트햄, 토트넘이랑 브랜트포드, 첼시가 틀렸는데 뭐 이거를 좀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어떤 부분에서 본인의 예상과 좀 어긋났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웨스트햄은 전반전은 제가 원하는 느낌으로 갔거든요. 제가 비긴다고 했는데 전반은 그런 느낌 났었는데 토트넘이 사실 전반 좀 어려워했어요. 근데 뭐 헤더를 세트피스에서 딱 넣고 그 이후에 웨스트햄이 이래서 지금 순위가 너무 아래구나. 좀 잘 안 되는구나. 한 골 먹히면 뭐 끝난 게 아닌데 와르르 무너지는 느낌이 있어서 그 자신의 순위를 좀 대변하는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싶고, 브렌트포드는 생각보다 되게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첼시가 생각보다 1, 2군 차이 갭이 컸다. 이런 것들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자, 이거 좀 드시고. 감사합니다. 저는 그 소스를 안 찍어 먹어요. 아, 원래. 여기다 두시고.
제가 얘기할 때는 뭐 그 고기를 드셔도 됩니다. 네. 왜냐하면 당신 얘기할 때 난 먹을 거니까. 네. 우리가 아니 그게 궁금했습니다. 이제 댓글을 보니까 그 뭐 저희 컨텐츠도 편히 그냥 뭐 할 거 하시면서 들으시면 돼요. 네. 나의 수면 채널이다. 그러니까 자면서 들으시는 분들이나 편안하게 들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어디 있다라고 좀 보시나요? 본인의 어떤 톤이라거나 뭐 그런 좀 생각하는 게 있을 텐데. 저는 근데 살면서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없으니까 사실. 그래요? 왜냐면 이 유튜브를 하기 전에는 저는 뭐 목소리 관련 뭐 이런 얘기를 살면서 어떻다 들어본 적이 없어요. 들어본 적이 제가 없는데. 없다. 네, 살면서 한 번도 없는데. 그래요? 네. 그랬는데 이제 여기서 처음 들어보다 보니까 놀랐어요. 약간 놀라고 제가 봤을 때는 목소리가 제가 고저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러니까 소리 지르고 뭐 이런 것들이 많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 ASMR 한번 뭐 해볼 생각 없어요? 그런 것들은 네 너무 창피하네. 오그라들어서. 네, 저 창피하는 사람 좋아해요. 계속 잡아 뜯고 싶거든요. 그런가요?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네. 창피해하는 쭉찍먹과 함께 이번 라운드 경기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가 머지사이드 더비입니다. 리버풀 대 에버튼의 맞대결이고 리버풀이 분명 좋지만 에버튼 또한 굉장히 좋아서 그러니까 지난번 빌라전에서는 배투가 많이 놓치는 바람에 승리는 거두지 못했지만 제가 느끼기에 머지사이드 더비는 최근에 비교적 조금 결과는 뻔히 정해져 있는 느낌이었었다면 이번 에버튼은 좀 다를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으로 경기를 보려고 하거든요. 경기 예상을 하기 전에 에버튼에 대한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에버튼은 좀 상승세를 탔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에버튼은 일단 분위기 자체가 좋고 제가 봤을 때 최근 이제 에버튼이 여러 시즌을 거쳐왔는데 그 중에 가장 좋은 공격진을 보유하고 있는 게 지금이 아닐까 이번 시즌이다. 네, 이번 시즌이고 그리고 뭐 공격진의 밸런스라든지 그리고 공격진이 올라와 있는 그런 폼 같은 게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지난 시즌에 은디아예라는 선수가 그래도 에버튼 공격진에서는 자기 몫을 해줬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은디아이가 원래 왼쪽에 많이 나왔었는데 그릴리시가 영입이 되면서 이번에 또 오른쪽으로 뛰기도 했단 말이죠. 근데 오른쪽에서 보통 위치 바꾸면 죽는 선수들 있잖아요. 근데 은디아이는 그런 모습이 없고 막 빌라 상대로도 막 2-3명씩 탈압박하고 그래서 그럼 그릴리시 세고 은디아이 세고 그리고 이제 뭐 듀스버리올 같은 선수도 있고 배투가 이번에 좀 놓치긴 했지만 그런 것까지 생각했을 때는 에버튼이 공격진이 상당히 좋다. 공격 라인이 좋다. 네, 그리고 그 브랜스웨이트라는 선수가 지금 부상으로 빠져 있는데 마이클 킨이라는 선수가 원래는 그렇게 좋게 평가를 받지는 못했었는데 그래도 이제 서브로 빈자리를 조금 잘 메꿔주고 있는 것 같아서 분위기 좋은 상태에서 이제 안필드 원정으로 떠나게 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리버풀의 분위기는 더 말할 나위 없이 100% 긍정이다. 챔피언스 리그를 포함해서는 뭐 이번 시즌 시작하고 난 다음에 단 한 경기도 지지 않는 게 아니라 모두 다 승리하면서 분위기를 바짝 올려놓고 있고 에버튼도 꽤 분위기가 좋다. 이 베이스로 깔아야 되는데 번리전 리버풀은 어쨌든 꾸역승을 했습니다. 올려놨고 그 다음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전 그 경기에서 긍정적인 면은 뭐 더 말할 나위 없이 이삭도 좋았고 비르츠랑 호흡도 맞아가는 것 같고 결국엔 이겼고 크라반베르 잘했고 이거 말고 이 경기에서 조금 아쉬웠던 점을 찾자면 뭐를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리버풀이 그 생각보다 실점을 좀 쉽게 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다. 그러니까 리버풀이 어쨌든 간 우승을 하려면 이 안 먹히는 상황에서 공격진한테 약간 무한 코인이 주어지듯이 그렇게 플레이가 돼야 되거든요. 그죠? 근데 뭐 이번에 실점하는 과정에서 운이 없고 뭐 이런 것들도 있었겠지만 그런 과정에서 너무 쉽게 실점이 되는 듯한 그리고 사실 2대1 상황 뭐 2대0 상황 이럴 때 리버풀이 또 충분히 앞서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살려줬으면 또 편하게 갔을 텐데 그런 것도 좀 아쉽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2대0 상황은 좀 상투적인 표현이긴 합니다만 축구에서 언제나 뒤집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 저는 항상 세 번째 골이 나왔을 때 뭐 해외에서 자주 쓰는 표현이더라고요. 킬더 게임 한다고 해요. 3대0이면 끝난 거다 라고 얘기를 물론 뒤집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근데 그때 리버풀이 추가 득점을 좀 못 만들어내다가 극장골이 나왔다라는 건 거꾸로 얘기하면 계속 뭔가 따라잡힌다는 여지를 주는 느낌도 있긴 하거든요. 네. 마르코스 요렌테의 능력도 있지만 그리고 또 두 번째 골 같은 경우에는 굴절굴절이니까 어쩔 수 없는 것도 있었으나 경기마다 이어지고 있다라는 걸 감안하면 그 부분은 조금 불안할 수도 있는 느낌이 있긴 해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또 그런 불안한 부분도 있지만 한 가지 약간 또 희망적인 부분을 봤는데 이제 흐라벤베르의 시프트가 약간 저는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3선을 흐라벤베르, 소보슬라이 이렇게 구성하면 일반적으로 우리들은 흐라벤베르가 더 뒤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센터백 바로 앞에. 근데 오늘 경기 초반을 보시면 두 골 나왔던 장면이 다 흐라벤베르가 연관이 있었는데 맞아요. 의도적으로 빌드업할 때 소보슬라이가 더 뒤에 있고 흐라벤베르가 약간 뭐 오른쪽 메잘라 정도의 자리에 계속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이게 저는 벌리전과도 연관이 있다 생각하는 게 벌리가 두 줄 수비를 했고 그렇게 두 줄 수비를 할 때는 그 두 줄 수비 사이의 공간을 공략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리버풀이 그 공간 사이에서 사실 벌리전은 움직임이 좀 적었다고 저는 느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그나마 깼던 게 흐라벤베르의 불규칙한 전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조금 아이디어를 얻지 않았나 싶고 그런 것들을 이번 경기는 그냥 초반부터 시도를 해봤던 것 같다. 근데 마침 또 흐라벤베르가 프리킥 얻어줘서 그게 골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좀 비비게 하면서 살라한테 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희망을 볼 수 있지 않나. 그런 비틀기. 그래서 이제 흐라벤베르를 뭐 그런 아이디어에 착안해서 또 때에 따라 위치 변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또 에버튼전에서는 될지 이런 것도 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지금 흐라벤베르는 약간 로드리를 향해 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뭐 축제몽님은 이제 한 팀을 응원하는 케이스는 아니지만 한 팀을 좋아하는 팬들 입장에서 누군가에게 공이 갔을 때 뺏기지 않고 전환을 시켜주거나 연결해줄 수 있다라는 선수가 있고 없고의 불안감에 이게 차이가 정말 크거든요.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약간 데클란 라이스한테 있어요. 수비 맨디는 아직 좀 적응 중인 느낌이고 근데 리버풀 경기를 보면 쟤한테 가면 안심되겠다 라는 느낌의 선수가 아직은 폼이 100%는 아닌 것 같은 맥칼리스터가 아니라 흐라벤베르 쪽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넘어가면 여지없이 안 뺏기고 동료에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뭐 압도적인 기량을 가진 선수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느꼈을 땐 리버풀이 많이 좀 유리해 보이거든요. 관전 포인트를 한번 체크해 볼까요? 일단 첫 번째는 머지사이드 더비가 뭐 매 경기가 좀 거칩니다. 그죠? 그리고 사건 사고도 좀 많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리버풀 입장에서는 또 부상 같은 것도 신경을 써, 뭐 양팀 선수 다 그래서 경기가 거칠어질 수 있으니까 사실 뭐 이번 승점 3점도 중요하지만 부상을 안 당하는 게 무엇보다 양팀에게는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일단 저는 그렇게 첫 번째를 뽑아봤고요. 그럼에도 이제 생각보다 그 상대 전적 같은 건 리버풀이 꽤 압도적이에요. 그죠? 리버풀이 홈에서 머지사이드 더비 무실점으로 지금 4연승 중입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 패배는 2021년 2월이라서 리버풀이 그래도 홈으로 에버튼을 불렀을 때는 머지사이드 더비지만 강력한 모습이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버튼의 공격이 가장 강력한 시기. 날카롭다. 근데 이제 리버풀이 지금 수비가 막 철옹성이다. 이런 느낌까지는 아니잖아요. 사실 매 경기 실점이 나오죠. 무실점이 지속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맞물리면 또 에버튼의 공격력이 어떻게 될지 이게 또 지켜보실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지금 아까 텍스트로 나갔겠지만 미콜렌코 이제 사이드백이 못 나와요. 그러면 그 부분을 어떻게 메울지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되거든요. 지금 미콜렌코가 세모긴 한데 저는 못 나올 가능성이 더 크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상으로 못 나온다면 가너가 또 잡풀백 기용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경기에서도 잡풀백으로 이렇게 기용이 됐었는데 가너가 또 피지컬 좋고 또 수비력도 나쁘지 않고 그다음에 뭐 미드필더에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런 탈압박이라든지 공 돌리는 능력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오른쪽 사이드백도 오브라이언이라고 네. 거의 센터백을 해도 되는 정도의 피지컬의 선수잖아요. 그렇게 되면 에버튼이 포백의 피지컬이 되게 든든해지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에서 수비적인 장점을 또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역시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비르치는 지금 사람들이 스코프를 쬐고 있어요. 네가 이 가격이야? 약간 이 느낌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그 압박을 어떻게 견뎌내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제 느낌에는 이삭이랑 좀 템포가 잘 맞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비르츠가 폭발적으로 본인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을 만한 타이밍을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하나의 공격 포인트. 어시스트든 골이든 하나만 나오면 된다. 네. 근데 뭐 코너킥에서 어시스트 이런 거 말고 그냥 비르츠가 그 필드 상황에서 온플레이 그냥 일반적인 상황 어시스트나 득점을 했을 때 그때 그 감이라든지 그런 혈이 딱 뚫리면 저는 뭐 비르츠가 줘서 골 넣을 선수들은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쫙 풀리지 않을까 싶고 근데도 저는 약간 그 딱 시동 걸리기 직전 상태 같은 느낌이 어제 경기 보면서도 들긴 들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아무래도 또 이제 압박 템포라든지 뭐 파울을 당했을 때 이거는 원래는 파울 줬었는데 여기선 파울 아니네 뭐 이런 것들을 좀 적응하고 데이터가 쌓인다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주목할 만한 선수를 한 팀에 하나씩 좀 뽑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에버튼은 많은 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역시 미스터 시추 그릴리시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고 누구를 꼽을까요? 저는 1, 2만 은디아에 아까 얘기했던 은디아에 은디아에가 저는 축구 볼 때도 항상 이 탈압박 능력만큼은 거의 리그에서도 손꼽는 정도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은디아에가 오른쪽으로 옮겨갔지만 거기서 영향력을 보여줄수록 사실 그릴리시가 더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은디아에가 조금 그래도 리버풀에 비수를 꽂을 수 있는 자원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리버풀은 저는 모하메드 살라라고 생각합니다. 살라가 이번에 골을 넣었어요. 챔피언스 리그에서. 골대도 한번 맞췄고. 근데 이제 뭐 골은 골이지만 살라가 플레이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올라왔느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이번 경기에서는 그 드리블하는 리듬이라든지 공을 다루는 그 템포 그리고 제가 가장 아쉬웠던 건 살라의 터치였어요. 그 터치가 되게 튄다. 공을 너무 뜨거워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래도 많이 온도가 내려간 듯한 그래서 발에 조금 붙는 빈도가 늘어나서 이제 살라가 여기서 또 득점 흐름 찾고 하면은 쭉쭉 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살라의 퍼포먼스가 또 기대가 됩니다. 이삭은 어떻든가요? 이삭은요 그냥 미쳤어요. 미쳤다 이거. 네, 제가 이제 이삭을 이제 이삭이 아니라 쓱싹이라고 불러야 된다. 쓱싹? 그냥 쓱싹하면 수비가 없어지니까. 그리고 이삭은 터치가 진짜 미쳤어요. 그러니까 예술이다. 공격수의 저는 클래스의 거의 99%를 좌우하는 게 퍼스트 터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죠. 공격수 사실 공을 많이 만질 수 없고 원하는 슈팅 상황 나올 수 없어요. 그러면 적은 동작, 적은 시간 안에 슈팅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걸 만들어주는 게 저는 퍼스트 터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월드 클래스는 다 퍼스트 터치가 좋은데 기가 막히죠. 이삭도 뭐 초반에 경기를 좀 쉬긴 했지만 왔는데 몸도 가벼워 보이고 퍼스트 터치도 역시나 이삭의 퍼스트 터치였다. 그 퍼스트 터치 때문에 여러 가지 좋은 장면들이 많이 파생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이삭 보면서 스프린트와 속도의 차이가 있지만 이거 지난번에도 그리고 다른 컨텐츠도 몇 번 얘기한 것 같은데 제일 앙리 같아요. 어렸을 때 앙리를 보면서 느꼈었던 그 플레이의 감도와 스타일들이 제가 머릿속에 있는 게 있는데 이삭 보면 제가 이삭을 아스나리랑도 예전에 링크 났던 선수니까 좋아했던 건 되게 앙리 같다. 중앙과 왼쪽으로 오가는 그 어딘가쯤에서 플레이하는 걸 좋아하고 터치 그리고 이 선수가 대단히 많은 득점을 기록하는 선수지만 어딘가 모르게 9.5번 내지는 11번스러운 데도 있고 연계를 잘하는 것도 대단히 좋고 그래서 이삭은 어딜 가든 대단히 좋은 플레이를 펼칠 선수라 되도록이면 리그 바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리그 안에 있었죠. 아스날 팬 입장에서는 나갔으면 좋겠다. 꼭 바르셀로나가 레반도프스키 후회를 이삭으로 데려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리버풀로 갔죠. 그래서 저는 방금 우리가 처음에도 축진먹 얘기를 했지만
이삭이 나오지 않았던 순간과 이삭이 적응하는 동안에 리버풀이 사실 아스날 팬 입장에서만 보면 미끄러지길 바랬습니다. 그때가 포인트다. 왜냐면 지금이 저점 같거든요, 약간. 근데 제가 보기에 이번 경기도 보니까 왠지 곧장 다음 경기에 나왔을 때 골을 넣을 것 같은 느낌이 준비가 다 된 것 같더라고요. 프리시즌 안 보냈다며. 그래서 이삭은 그 돈을 지불할 법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플레이를 보여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나오자마자 몸이 너무 가벼워서 깜짝 놀랐습니다. 안 그래도 좀 가벼워 보이는데 유크레스랑 체형이 좀 반대잖아요. 같은 목적인데 전 유크레스 마음에 들거든요. 근데 좀 둔탁한 느낌이 있어요, 스타일상. 근데 이삭은 대단한 플레이어 같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럼 리버풀 에버튼 머지사이드 더비, 이번 라운드에 굉장히 많은 더비가 있는데 요 정도 얘기를 드렸고, 브라이튼 대 토트넘으로 가겠습니다. 브라이튼 같은 경우 지금 부상이라 할 수 있는 선수들이 몇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전체적인 흐름이 나쁘지는 않으나 본머스에겐 또 적고, 이거는 브라이튼이 나빴다라고 보기엔 본머스가 잘한다라는 느낌에 좀 가깝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브라이튼의 최근 분위기를 좀 어떻게 보면 될까요? 브라이튼이 최근에 조금 아쉽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저는 스트라이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옛날에는 에반 퍼거슨이 뭐 브라이튼의 미래처럼 그렇게 여겨지고 했는데 퍼거슨 생각보다 성장하지 못했고, 안 풀렸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게 어떻게 보면 웰백인데 웰백은 또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늙은 형이죠. 사실 지금 못해줘도 그렇게 이상한 나이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웰백이 또 무득점 이어가고 있고, 그래서 본머스 원정에서는 살짝 분위기가 그런 꺾인 느낌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좌우 윙어는 되게 좋은 상태라고 생각해요. 뭐 미터마? 민태? 특히나 저는 되게 민태가 이름이 되게 한국 사람 같잖아요. 맞아요, 민태야. 제가 그래서 입중계할 때 민태를 항상 김민태 이러거든요. 김민태 씨. 그렇게 하거든요. 좋아요. 그러면서 이제 브라이튼 경기 볼 때 민태를 좀 아무래도 집중해서 보게 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난 시즌과 비교했을 때 저는 뭔가 근육이 늘어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탄력이라고 해야 되나? 힘도 조금 생긴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저는 있어서 민태가 되게 성장을 좀 잘하고 있다. 그리고 미토마도 또 아무래도 프리미어리그에서 잔뼈 굵고 클래스 있다 보니까 이번에 또 합작골 넣었거든요, 둘이. 그래서 사이드 윙어들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다. 시티전에도 민태는 좋았어요. 굉장히 잘했죠, 민태. 그래서 그런 게 있고, 이제 힌첼루드라고 그 가운데 미드필더도 가능한 선수고 이제 사이드 풀백도 보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그 경기 중에 부상으로 나가가지고 8주 결장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데가 있더라고요. 8주는 크다, 2달인데. 그래서 힌첼루드는 또 멀티다운으로 쓸 수 있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빠진 거는 또 브라이튼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컨텐츠를 할 때도 저도 이제 출연진에 대한 성향을 파악을 해야 되고 평상시 생각을 좀 체크해야 되니까 이거저걸 많이 물어봅니다. 휘르첼러 감독은 93년생의 대단히 어린 감독입니다. 본인과도 얼마 차이가 나이 안 나는 엄청난 젊은 감독인데, 데제르비, 포터 이런 감독들을 생각하면 브라이튼은 정말 좋은 감독을 키워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들의 시스템이 대단히 좋다라고 볼 수 있는데, 휘르첼러에 대한 평가를 좀 본인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거 좀 궁금하거든요. 휘르첼러는 사실 독일에서 넘어왔잖아요. 그죠? 근데 뭔가 그 압박하는 그런 거에서 독일 냄새가 좀 나긴 해요. 독일 냄새. 좋아요. 뭐 브라이튼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축구 색깔, 데제르비 축구에서는 제3자를 많이 이용했던 것 같거든요. 공 없는 제3자가 약간 삼각형을 만들어주면서 받고 아래쪽에서 짧게 푼 다음에 한 번에 사이드 쪽으로 전환. 그래서 사이드 쪽에서 미토마나 뭐 드리블 좋은 윙어들이 아이솔레이션,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선수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장면들은 어느 정도 비슷하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휘르첼러 감독이 압박 같은 부분들은 더 잘 잡았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데제르비가 사실 있었을 때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리그 10위로 마무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데제르비가 이름값, 그리고 막 되게 혁신적이라는 감독 치고는 성적이 엄청 높았던 건 아니잖아요. 근데 휘르첼러는 지난 시즌 8등 만들었고, 그 다음에 그런 압박 나가는 거라든지 강도 조절 이런 것들이 저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느낌이 있습니다. 꽤 높은 평가를 하고 있군요. 그리고 괜찮은 감독이다. 젊은데도 불구하고 선수단을 또 이렇게
장악한다. 네, 그런 느낌도 있기 때문에. 왜냐면 밀러랑 7살 차이예요. 네네네. 근데도 보면 이제 사실 한참 형이랑 같이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뭐 밀러가 워낙 좋은 선수인 것도 있지만 네네. 팀의 분위기가 좀 꽤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생각보다 그 브라이튼의 순위가 10위 안짝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일단 예측을 했었는데. 네네. 좋아요. 자, 브라이튼 상태는 이렇고. 자, 토트넘 얘기도 해봐야 됩니다. 토트넘 일단 지금 토트넘 팬들이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네. 실리적으로 경기를 하고 있고 말도 안 되는 실점을 하지 않고 있으며 노팅엄이 수완지에게 역전패를 당하는 걸 보고 포스텍을 잘 버렸다. 이런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네. 실점하지 않는 것, 중요한 순간에 득점 딱 해서 경기를 끝낼 수 있는 것, 토마스 프랭크 감독에 대한 신뢰와 이런 것들은 아주 올라가 있는 상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웨스트햄전 이긴 거 네. 좋았고 비아레알전도 보셨을 텐데 네. 토트넘의 지금 분위기 그다음에 챔스에 대한 이야기도 좀 간략하게 해볼까요?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은 사실 토트넘 경기력이 막 시원하진 않았어요. 맞아요. 근데 어쨌든 네. 이런 힘든 일정 속에서 무실점 승리를 거뒀다. 이거는 뭐 당연히 토트넘 팬으로서는 기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저는 약간 사견을 넣자면 포스테코글루가 역설적으로 도움을 줬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포스테코글루가 그런 센터백을 높게 올려놓는 닭공 축구를 하면서 저는 수비수들이 경험치를 많이 먹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상황 데이터가 많이 쌓이잖아요. 특히나 반더벤의 그런 능력들은 뭐 이번 경기에서도 보여지긴 했는데 그 뒷공간 뛰어서 태클로 걷어내는 그런 능력들 그런 게 이제 포스텍 때 많이 경험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또 부상을 당하는구나 뭐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래도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고 거기서 이제 또 수비적으로 잘 잡아줄 수 있는 감독을 만나다 보니까 그런 경험, 데이터 플러스 이제 감독이 잡아주는 거 합쳐지니까 시너지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있었다. 지금의 나는 어제부터 태어났을 때까지 합이라고 하잖아요. 네. 뭐 그런 얘기를 이제 쓰곤 하니까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침착하게 유튜브를 잘 할 수 있었던 게 공무원 때 생활의 어떤 네. 여러 가지가 또 잘 발휘된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네. 저는 포스텍이 남겼었던 2년과 네. 말도 안 되는 상황이랑 좀 분리해서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듣고 나니 네. 평상시 제 생활에서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네. 결국에 나의 오늘은 이전 과거의 합이니까. 근데 거기서 좋은 경험이 됐을 거라고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랬을 것 같네. 왜냐면 진짜 어렵게 축구했거든요. 네. 수비수들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으로 거의 모든 경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다 그냥 부상당해 맨날 뻥뻥 뚫려 있어. 근데 지금은 앞에 겹겹이 있지. 네. 본인들도 데이터는 쌓였을 거고. 그러다 보니 역설적으로 포스텍한테 고마워해야 되는 데이터들이 쌓여있을 수도 있다라는 해석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럴 법하고. 네, 제가 약간 명언충인데 이런 말 좋아요.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강하게 만든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리고 네. 저도 맞다고 완전히 공감하는 표현입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게 지금 토트넘 수비진한테 딱 맞는 그런 얘기가 아닐까. 죽지 않았으니까. 챔스 땄잖아. 네. 거꾸로 사실 좀 맨유 팬들에겐 죄송하지만 지난 시즌의 고통이 이게 약간 죽인 느낌이에요. 맨유 그게 그냥 꺾여버린 느낌이 있어서. 네. 근데 토트넘은 우승이라는 걸로 치환을 했기 때문에 네. 경험치가 훅 쌓인 느낌이 있다. 네. 근데 비아레알전은 저는 사실 좀 불안했어요. 네. 왜냐하면 그런 키퍼의 미스 자책골은 잘 안 나오는 그림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결국 무실점으로 끝냈기 때문에 토트넘이 잘한 거지만 비아레알이 만만한 팀이 아닌데 경기는 좀 되게 어려워하는 순간들이 있었다고 봐서 네.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은 근데 참 그게 있더라고요. 인터뷰를 보니까 프랭크 감독의 성향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팬들이 좀 긁어주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꼭꼭 집어서 하더라고요. 오른쪽 말고 왼쪽은 개선이 필요하다라거나 그 팬들이 딱 이 얘기 좀 해줬으면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근데 보통 감독은 그거 안 합니다. 알아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거 보고 토트넘 팬들의 반응을 봤더니만 이거지 드디어 우리에게 필요한 감독을 찾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좀 상황 파악도 잘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면 토트넘의 지금 현재 불안 요소라거나 네. 부정적인 부분은 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아무래도 본인들이 좀 주도권을 가졌을 때는 조금 단순한 게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최근 두 경기는 저는 투볼란치가 아니라
원볼란치 앞에 미드필더 2명을 두는 듯한 구조로 느껴졌거든요. 근데 그 전술적으로 뭐 되게 좀 트렌디하게 하는 팀들은 네. 풀백을 좀 독특하게 활용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많죠. 안으로 끌어서 쓴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쓰는데 토트넘은 그냥 센터백 둘에 풀백 사이드로 벌려놓고 그 앞에 미드필더 한 명. 되게 뭐 어떻게 보면 단조로운 구조로 진행이 됐고 조금 정형화돼 있는. 네. 또 지금 미드필더가 토트넘이 공을 잘 찬다라고 느낄 수 있는 선수가 저는 벤탄쿠르 정도밖에 없지 않나라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메디슨과 쿨루셉스키가 없는 상황에서는 이런 느낌이 좀 반복되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토트넘이 그 이외에서 득점을 만들고 뭐 공격 찬스를 만들 수 있는 장면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은 지금까지는 앞뒤가 맞긴 해요. 예. 그러니까 오케이 중앙에 미드필더 좀 힘싸움 되고 많이 뛴 애들로 배치해놨어. 그럼 우리가 공격적인 건 어떻게 보완을 할 거냐. 그게 이제 세트피스나 뭐 한 번에 다이렉트 롱볼로 때려서 싸움시키는 뭐 그런 거겠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맞아 보이지만 사실 그게 매번 결과가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죠. 아무래도 변수가 작용하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네. 공 떨어지는 것도 어디에 떨어질지 모르고 코너킥도 그게 매번 잘 될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불안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관전 포인트 위주로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 이 경기에 주목해볼 만한 포인트 일단 챔스 데뷔전은 승리로 만들었기 때문에 분위기는 고무가 돼 있을 텐데 어느 쪽에 포인트를 좀 두고 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저는 프랭크 감독이 이제 챔피언스리그와 병행하는 게 처음이다 보니까 요거에 대해서 처음 단추를 잘 끊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 프리뷰에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뭐 유로파 리그,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거기는 어느 정도 이제 로테이션의 난이도가 좀 괜찮은데 그쵸. 챔스는 다르거든요. 다르죠. 다른 레벨이죠, 정말. 네. 뭐 주중에 진짜 비아레알 같은 경기 있으면 주전을 많이 넣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브라이튼 원정 절대 쉬운 게임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도 주전을 써야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거를 또 전술적으로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뭐 3개 대회, 4개 대회를 다 나가면서 전술 강도를 빡세게 유지하면 부상 병동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전술적으로 조절해 줄 수 있을 것인지 또 어느 정도 서브로 쓰더라도 경기력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지 저는 일단 이게 가장 큰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로테이션을 어떻게 영리하게 돌릴 것인가 이 부분을 체크해 봐야 되겠고 이것도 이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키플레이어가 될 수 있을 만한 선수는 분명 사비 시몬스인데 사비 시몬스가 왼쪽 위주로 나오다 보니까 합을 맞추는 사이드백은 지금까지는 스펜스입니다. 근데 토트넘 팬들도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런 성향의 선수라면 우도기가 낫지 않나? 라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꽤 많고 스펜스는 장점은 있는 선수지만 아쉬운 부분도 좀 명확하게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몬스도 아직까지 100% 적응된 모습은 아니기도 하고 그 부분은 좀 어떻게 축주목님 보고 계신가요? 저는 일단 시몬스라는 선수의 성향을 먼저 들여다봐야 된다 생각해요. 시몬스는 기본적으로 뭐 자기가 하는 것도 있지만 플레이메이킹을 많이 하기 때문에 주변의 동료가 되게 중요해요. 내가 패스를 뽑아주더라도 그걸 결과값을 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또 합을 맞출 때 주변 동료랑 시간이 더 많이 걸릴 수도 있고. 근데 제가 또 경기에서 느꼈던 건 의외로 시몬스가 스피드가 그렇게 빠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웨스트햄전에서도 느꼈고요. 이번 비아레알전은 느꼈는데 공 달고 달리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아요. 역습에서 내가 마지막 공격수가 되려면 빠른 스피드로 끝까지 가야지 뭐 수비가 뒤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가다가 수비한테 따라잡히는 모습들이 많더라고요.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사이드 쪽에 스펜스 같은 선수를 띄워줘서 그쪽으로 패스가 나가는 빈도가 많았습니다. 근데 스펜스 오른발잡이죠. 그쵸. 역발로 올리면 타이밍 늦어지고 반박은 늦죠 일단. 정발로 올리면 사실 왼발이라서 그게 어려운데 저는 그거는 스펜스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어떤 지금의 구조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공격 장면들을 생각해 봤을 때는 우도기가 좋지 않나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왼발 다이렉트 크로스가 더 그래도 나을 테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도해봤으면 좋겠다. 둘이 뛴 그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는 브라이튼전에서 한번 보고 싶긴 합니다. 오케이.
자, 그럼 주목할 만한 선수를 좀 체크해 볼까요? 누구를 꼽을까요? 콜로 무아니입니다. 랑달 콜로 무아니. 네. 이 비아레알전에서 데뷔를 하긴 했습니다. 챔스 데뷔를 했는데 리그 데뷔는 이제 골을 넣으면서 장식을 하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제가 좀 아재 개그를 많이 치는데 놀면 뭐하니? 골 넣어야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해도 되나? 네, 해도 되나요? 예. 그래서 이제 챔스를 토트넘이 병행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로테이션이 꼭 필요하고 이제 무아니가 교체로 조금 나왔다는 건 이제 어느 정도 준비가 됐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그래서 또 히샬리송이 이번에 선발로 나왔으니까 무아니의 출격 가능성도 저는 좀 있지 않을까 싶고 또 무아니가 발이 빠른 편이기 때문에 그런 시몬스의 속도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시몬스보다 더 앞으로 빠르게 뛰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채워줄 수 있을 것 같고 브라이튼이 저는 약간 본머스랑 괴를 비슷하게 하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강력한 전방 압박 가져가면서 또 공이 자신들이 압박당했을 때는 빠른 전환으로 풀어내려고 하고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이 비슷하다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방 압박을 한다는 건 상대 라인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 일이고 그럼 뒷공간이 생길 텐데 그죠? 그때는 속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히샬리송보다는 무아니가 또 카운터 칠 때는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무아니가 제가 무아니 이제 골 넣는 영상 같은 거 봤는데 위치 선정 능력이 좋아요. 박스 안에서 약간 그건 어떻게 보면 인비저블 썸띵인데 그 냄새를 잘 맡는다고 할까요? 그래서 위치를 되게 잘 서 있어가지고 혼전 상황에서 득점하는 장면들이 꽤 있더라고요. 근데 혼전 상황에서 넣는다고 해서 그게 골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 능력도 엄청 중요한 능력인데 토트넘이 지금 세트피스에 힘을 주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그런 혼전 상황에서의 무아니의 득점 능력, 위치 선정 능력 이런 것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에서 토트넘이 지금 골 넣어줄 수 있는 선수는 케인 말고 그 이후에는 없었다고 봐도 무방한데 네. 그걸 해줄 수 있으면 사실 콜로무아니가 프랑스 대표팀에서의 몇몇 장면 특히나 뭐 월드컵 결승이라거나 프랑크푸르트 때는 대단히 좋은 공격수였는데 유베 때 다시 좀 살아나는 느낌이 있었지만 생각보다 안 풀린 선수예요. 기대받았던 거 대비. 네. 그래서 이때 만약에 본인의 부활을 토트넘이랑 같이 할 수 있으면 토트넘 팬들에게도 정말 만족스러운 영역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또 누구 하나 꼽아줄 수 있을까요? 브라이튼이도 좋고 토트넘이도 좋습니다. 저는 베리발 얘기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렇게 좋아지나? 라는 생각이 드는 선수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저거는 좀 얼굴값 이렇게 못하나? 그 느낌이 진짜 많았어요. 근데 중간중간 좀 나아지는구나 했는데 올해의 모습은 이제 얼굴값 하네 느낌이에요. 진짜 죄송한데 또 포스텍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도치 않은 상황이었지만 부상자가 너무 많아지면서 그 베리발이 성장했던 게 저는 이제 올해 초 그러니까 막 리그컵 4강 막 이 정도 했을 때가 올해 초로 기억이 나는데 그때 경험치를 먹으면서 엄청 성장했고 사실 처음에 아주 초반에는 그냥 일부에 뛸 수 있을 정도인가? 저는 그 정도까지 생각이 들었거든요. 맞아. 패스 타이밍 너무 느려요. 그래서 볼을 끄는 듯한 느낌이 좀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문제들이 완전 개선됐고 제가 다시 한번 경기를 봤는데 고개 돌리는 습관이 되게 좋더라고요. 미리미리 봐놓으니까 바로 줄 수 있죠. 우리 얘기하는 뭐 헤드업 계속 상황 파악을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좋아졌다고 느끼고 뭐 많이 뛰고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좀 타고난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갖춰지니까 많이 뛰는데 간결한 미드필더? 이거는 토트넘 입장에서는 너무 땡큐죠. 거기다 어리니까. 그래서 베리발도 한번 기대해볼 만하지 않나. 지난번에 왜 그 얘기했잖아요. 그냥 꾸준히 하는 거 잘하는 편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질적 향상을 위해서 양적 누적이 필수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지속적으로 양치기를 하는 게 어느 정도 질적 향상을 보장한다. 물론 또 한 레벨 올라가기 위해서는 다른 변수들이 있어야 되겠는데 결국 베리발은 재능이 있다라는 전제 아래 경험치를 많이 먹이는 게 어느 정도 중요한지를 직접 몸소 보여주고 있는 선수라 저는 이게 꼭 축구뿐만이 아니라 진짜 많이 경험해보는 거는 그 누구에게나 중요하다라는 걸 좀 보여주는 선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바뀔 줄 몰랐어요. 저도 진짜 공감하는 부분이
대단합니다. 베리발에 대해서는 또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한 분들이 토트넘 팬들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다음 경기 봅니다. 맨첼입니다. 이번 라운드의 빅카드 2개 중에 하나고 둘 다 분위기가 안 좋아요. 그래서 두 팀의 이 포인트가 굉장히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OT 원정 첼시가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혼합돼 있는 재밌는 경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모림 얘기를 우리가 또 많이 했어요. 채널에서. 아모림 어때요? 아모림 솔직하게 저는 그림의 비유를 했어요. 옛날에 여러분 그림책 아실 텐데 그림책이 아주 초급자 단계는 그 머리하고 몸통하고 바지만 색칠하면 돼요. 근데 아모림의 그림은 색칠할 게 200 몇 개가 있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아모림이 원하는 축구는 저는 약간 이상적인 부분들이 되게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오케이 뒤에서 짤짤짤짤 풀었어. 그래서 앞쪽으로 뿌렸어. 그럼 또 거기에 공격수가 있어야 돼. 그리고 모든 선수들한테 육각형을 요구하는 듯한 그런 게 돼야지만 전술이 가능한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현되면 너무 좋은데, 그러니까 그 그림에 200개가 다 채워지면 너무 좋은데 그러기에는 지금 색연필도 맨유가 다 가지고 있지도 않고 그걸 그리는 데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뭐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그 유명한 짤방 중에 하나죠. 레슬링계의 전설이라고 불리는 카렐린이라는 선수가 학생들을 두고서 강의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넘기면 됩니다. 할 수 있죠? 그냥 선수들이 가끔 아무리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너무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상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거에 비유가 정확하게 맞지는 않습니다만 아모림의 축구는 역설적으로 되게 쉽습니다. 근데 또 거꾸로 얘기하면 모든 것이 갖춰지지 않으면 불가능한 축구에 가까운데 맞아요. 저는 그거에 약간 대척점에 있는 게 아까는 단조롭다라는 표현으로 부정적인 부분을 얘기했지만 프랭크 축구가 그래서 좋다고 생각해요. 너 이거 해, 저거 해를 되게 정확하게 찔러주는 느낌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이것만 해. 그랬을 때 나오는 시너지가 지금 토트넘에게는 전 필요했다고 보고 왜냐하면 워낙에 지난 시즌에 안 좋았으니까 오히려 맨유도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좀 그거에 대한 불협화음이 나다 보니까 계속 안 되는 그 본인 철학을 유지하겠다 그랬잖아요. 저는 감독이 철학을 유지해야 된다고 봐요. 철학을 유지하지 않고 계속 그걸 꺾으면 그건 감독 아니죠. 근데 그 철학이 안 맞으면 순간적으로는 변화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생각할 것 같아. 이거 맞는데? 맞겠죠. 틀린 건 아니니까. 근데 지금 안 맞으면 그것이 틀린 것인데 그거에 대한 어떤 그 부드러운 어떤 디졸브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역사적으로 명장이라고 불릴 수 있는 감독들은 크게 두 가지 능력은 무조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 능력은 선수 파악 능력. 선수 파악. 내가 이 전술을 썼을 때 우리 선수들이 잘 구현해 줄 수 있느냐. 대표적인 예로 저는 도루구를 얘기하고 싶은데 그 제가 기억한 게 정확히 맞나는 모르겠지만 도루구가 맨시티전에서 그 앞쪽에서 공을 가장 많이 잡은 선수라고 근데 그런 데이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맨유에서 공격적으로 짐을 가장 많이 지고 있는 선수가 도루구인데 도루구가 그 역할을 소화해 줄 수 있느냐? 이거는 냉정하게 체크를 해야죠. 근데 뭐 안첼로티라든지 콘테가 맥토미니 와가지고 선수 특성 파악해서 바로 사용하고 살리는 거 그런 것들 보면은 이런 명장들은 어쨌든 그런 면이 있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약간의 트위스트입니다. 그러니까 프레임 자체를 바꾸라는 게 아니고 그 상황마다 약간의 꼬임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슬롯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흐라벤베르 약간 살짝 옮긴 거 그런 디테일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오케이 아모림 플랜 A 틀린 거 아닐 수도 있죠. 근데 축구에는 항상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이고 그거를 수정하지 않으면 다른 팀들은 너무 쉽게 파악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나서가지고 고정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사실 팬분들 입장에서는 깝깝하죠. 답답하실 수 있죠. 오늘 뭐 유독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합니다. 그 인생은 대응의 영역이다. 내 맘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맞아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는 느낌을 제가 한 40년 살면서 매일매일 느껴요. 원하는 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구나. 근데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거 생각하고 있다 안 되면 그대로 놓으면
좆되는데 대응을 해야 되는 순간들이 매 순간인데 제가 그걸 잘한다 이런 거를 떠나서 아모린 감독은 그런 부분이 좀 지금 굉장히 많이 좀 아쉽다.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대로 본인 스쿼드의 선수들에 대한 특성 파악을 지금만 놓고 봤을 때는 됐나? 라고 싶을 정도로 좀 당장 도르고 얘기를 했지만 거꾸로 너무 많은 팬들이 얘기하는 브루노를 왜 저기다 쓸까? 이런 것도 단순하지만 그런 영역의 하나라고 봐요. 그래서 굉장히 좀 맨유 팬들은 좀 불행한 시기를 보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와중에 쿠냐 마운트가 복귀할 수 있을지는 지금 모르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첼시 역시 분위기가 썩 좋지는 않은 편입니다. 네. 지금 첼시의 문제점이 조금 해소가 되려면 어떤 게 좀 필요할까요? 근데 지금 첼시가 사실 조금 그 왁구를 짜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게 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2군이랑 좀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브 자원들과 그 주전 자원들의 퀄리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난 시즌은 컨퍼런스 리그라서 그죠. 그 마레스카가 어느 정도 1조와 2조 느낌으로 이렇게 스쿼드를 돌렸었거든요. 네. 그래서 1조는 거의 리그에서만 뛸 수 있었는데 지금은 1조도 지금 챔스도 갔다가 막 이렇게 하는 느낌이라서 이 서브의 갭을 어떻게 메우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왼쪽 윙어도 잘 안 되고 있어서 일단은 왼쪽이 좀 확실히 살아나 줘야지 그나마 공격이 좀 될 것 같고 지난 경기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웠다고 생각을 하는 게 첼시는 이제 3-2-4-1 느낌으로 빌드업 할 때가 많다고 그쵸.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4의 사이드를 양쪽 윙어가 맡게 됩니다. 근데 풀백들이 뭐 일반적인 팀에서는 그 윙어를 지원해주는 움직임을 가져간다고 하면 첼시는 풀백들이 스토퍼 중에 한 자리, 그 다음에 앞쪽에 한 자리 뭐 이렇게 있기 때문에 네. 지원이 많지 않아요. 그럼 다르게 얘기하면 사이드 윙어들이 1대1 드리블을 성공시켜줘야 되는 구조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솔프를 잘해야죠. 네, 근데 이제 첼시가 그런 것들이 좀 안 되는 게 있어서 그런 상황에서 좀 어렵고 해결 방법은 글쎄요. 쉽지 않다. 그 윙어들의 컨디션이 네. 좀 올라와 주는 것들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게 4개 라운드하고 챔스 한 번 하고 이걸 가지고 선수와 팀의 전력을 모두 다 평가하는 건 굉장히 좀 무리가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극초반을 놓고 봤을 때 제가 느끼는 감정은 뭐냐면 첼시의 이적생들 굉장히 많습니다. 확실하게 퀄리티업을 할 수 있는 선수가 얼마나 많는가 라고 물어서 이렇게 쭉 보니까 2배, 3배 업그레이드는 아니고 한 0.2배? 혹은 지금 봤을 때 예를 들어 기튼스를 예를 들겠습니다. 업그레이드 내지는 잘못하면 다운그레이드 이런 느낌의 선수들이 좀 많이 온 게 아닌가? 근데 이게 적응을 하면 분명 좋아질 여지는 있다고 보는데 지금까지는 그 부분 때문에 생각만큼 누가 왔던 이렇게 바뀐다. 이스테반 같은 선수도 아직은 어린 선수고 그러니 주앙 페드로가 모든 팀을 이끌고 첼시를 1등으로 꽂을 만한 선수인가라고 하면 재능은 그럴 만한 재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아직 만개하기 위해서 조금의 시간이 더 필요한 선수라고 저는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적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굉장히 많이 올려놓은 것도 맞고 대단한 이적 시장을 보낸 것도 맞지만 시간이 필요하다. 여전히 그런 느낌이 많이 좀 드는 경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봅니다. 네. 자, 그러면 각자의 아픔이 있는 상황에서 두 팀이 경기를 하는데 양상이 좀 어떻게 될까요? 양상은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좀 첼시가 주도하는 흐름은 있을 것 같아요. 첼시가 또 3-2-4-1 빌드업 하면서 네. 빌드업으로 좀 풀어나가려고 할 것 같은데 맨유가 거기서 어떻게 공을 끊어서 어떤 방식으로 전개하느냐 이게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제가 지금 생각하는 맨유의 공격 과정에서의 좀 답답한 부분은 사실 사이드 윙어들 주로 이제 은베모를 얘기할 건데 은베모가 공을 처음에 받는 위치가 골대랑 너무 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대가 뒷공간이 발생했을 때 네. 바깥에 있다가 인코스로 파면서 공을 잡았을 때 바로 슈팅할 수 있는 그런 범위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패스가 들어가지 않고 맨유는 보통 윙어를 사이드에
배치를 시켜놓고 고정을 한 다음에 거기다가 공을 뿌려주더라고요. 그럼 또 은베모가 공을 잡고 다시 또 다른 공격 과정의 시작이에요. 그쵸. 근데 거기서 맨유 선수들이 후방에 있다가 그 첼시 선수들보다 더 빠르게 박스 안으로 들어가 주지 못하면 공격의 속도가 또 죽는 거죠. 그죠. 근데 저는 이제 은베모를 너무 사이드에만 배치하는 게 아니라 뭐 가끔씩은 안으로 또 파괴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이번에도 좀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서 첼시가 그 뒤쪽으로 그러니까 역습당할 때 수비들이 리커버리 해주는 그 스피드만 받쳐준다고 하면은 맨유가 쉽게 득점을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거는 좀 다른 얘기인데 뭐 기사에 따라서는 어떤 기사에서는 이네오스 그리고 래드클리프가 아모림에 대한 신뢰를 보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아닌 경우에는 최소 3경기 내지는 5경기 즉 다음 10월 A매치 주간에 그때까지의 어떤 내용과 결과를 보고 아모림에 대한 판단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는 편입니다. 저는 뭐 이따가 그 경기 예측, 승부 예측을 하겠지만 이거 맨유가 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맨유가 비기거나 져서 승점을 못 딴다고 하면 아모림에 대해서 판단을 지금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지금 당장 대안이 없다면 그래도 일단 가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저는 보드진이라면 리스트업은 지금 다 들어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리스트업 해놓고 물밑 작업해야 된다. 네, 어느 정도 그거는 해놓고 있어야 된다 생각하고 그러니까 아모림의 전술 뭐 별게 다 떠나서 오케이. 바꾸지 않는 감독, 변화를 하지 않는 감독은 사실 장기적으로 보기에는 약점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어떤 아모림의 성향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경질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고요. 보드진이 신뢰가 있다. 이거는 제 생각에는 이제 밖에서 너 이번 경기 못하면 아무리 경질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보드진은 또 없긴 하잖아요. 있다 하더라도 그게 긍정이지 않죠. 네. 블러핑 해야죠 일단. 네. 그리고 해도 뭐 거의 내부적으로는 결정이 된 상태에서 뭐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제 생각에는 그 정도 스탠스로 보면 되지 않을까 싶고 저는 이제 만약에 첼시전 졌어요. 저도 1대0 뭐 내지는 그렇게 지면 경질은 안 당할 것 같고. 그건 아니다. 당장은. 근데 시티전처럼 막 분위기 안 좋게 홈에서 대패한다. 0대3 막 이래. 그러면 진짜 마지막 경기가 될 가능성도 빵퍼는 아니지 않을까. 배제할 수 없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주목할 만한 선수를 좀 뽑아볼까요? 네. 누구를 볼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르구입니다. 도르구. 이게 뭐 맨유 팬분들한테 좋을지는 모르겠는데 도르구가 이날 잘하면 또 맨유가 좋을 수 있거든요. 근데 뭐 아모림이라는 감독을 생각했을 때는 도르구가 잘해서 첼시전을 우리가 이기면 또 길어지는 거 그쵸?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도르구가 지금 공을 되게 많이 받는 그런 구조로 게임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도르구의 크로스 퀄리티, 뭐 도르구가 돌파 성공하는 거 이런 거에 많은 것이 달려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자, 맨유는 도르구고 맨유 하나를 더 꼽을까요? 아니면 첼시에서 하나 꼽을까요? 첼시. 저는 콜 파머 생각합니다. 뭐 사실 명실상부한 에이스고 잘해줘야 되는 선수기도 하고. 네. 파머가 확실히 이제 부오나노테가 저번 경기에 선발로 나왔는데 부오나노테랑 클래스가 좀 다른 느낌이 어느 정도 있고 저는 파머가 이제 외모나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드리블 탈압박은 뭔가 잘할 것 같이 안 보이거든요. 네. 근데 또 경기 보면은 잘해요 또. 네, 드리블 탈압박 뭐 한 명 정도 제끼는 거는 쉽게 하고 그리고 이제 골 감각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 오늘 새벽에도 넣었고. 골 넣었죠. 그다음에 이제 브렌트포드전에서 넣었으니까. 네. 그 옵사이드로 캔슬이 돼서 그렇지 돌려놓는 그 골망을 흔든 그 킥도 굉장히 뭐 센스 있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 엔조가 안 좋은 상황에서 파머가 그래도 좀 통나무를 들고 가지고 엔조가 합류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케이. 자, 맨유 대 첼시 받고 또 다른 빅카드 이번 라운드의 역시 핵심 경기 중에 하나인 아스날 대 맨시티가 되겠습니다. 네. 자, 아직 촬영일 기준으로 맨체스터 시티는 챔피언스리그를 치르지 않았습니다. 나폴리랑 경기를 하는데 저는 이거 잘 모르겠어요. 콘테만 생각하면 이게 워낙 유럽 고자라 이 아저씨가 나폴리를 잘 이끌고 있다 하더라도 과연 챔피언스리그에서 좋은 모습 보여줄까? 더군다나 원정? 근데
나폴리의 모습을 보면 또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맨시티 또 최근에 올라올 수 있는 느낌이기도 해서 이 경기는 모르겠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아스날은 사실 아틀레티코 클러브 원정이 쉽지 않았는데 참 말도 안 되는 그 일이 벌어지면서 마르티넬리가 이 골에 계속 관여를 하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스럽습니다만 분위기는 둘 다 긍정적이라고 봐야죠. 네. 저는 일단은 넬리 트사듀오. 뭐 엄청난 듀오잖아요. 무슨 뜻이야? 엄청난 듀오는 무슨, 어쨌든 엄청난 듀오긴 해요. 무슨 뜻으로든 엄청난 듀오긴 하다.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번 시즌에 갑자기 두 명이 실업자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경쟁자들이 너무 어마어마한 선수들이 들어오면서 그렇게 들어왔죠. 그 경쟁자가 위에서만 오는 줄 알았더니만 어린애들이 밑에서 치고 올라오고 막 이런 경우도 있었으니까. 네. 근데 둘이 하나씩 도움을 상부상조를 하면서 뭔가 서로의 아픔을 공감하는 듯한 그런 것들이 있었고, 우리가 잘 이겨내보자 이런 느낌. 마르티넬리 골은 그 지난 시즌 레알 마드리드 원정에서 마지막에 넣었을 때 그런 느낌이 좀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경기를 보면서 마르티넬리 활용법에 대한 약간 힌트? 상대 체력이 좀 너덜너덜해졌을 때 그때 넣으면 되게 좋겠다, 뭐 요런 상상을 할 수 있었던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저는 이게 좀 그 갑갑한 게 뭐냐면, 저희가 어떻게 아르테타보다 축구를 잘 알겠습니까? 근데 굉장히 많은 팬들이 제발 말티를 이렇게 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이거는 아스날이 이전에 뭐 좀 종류가 다르긴 한데 벵거 영감님 때였죠. 지루를 선발 출장시킵니다. 지루는 상대 수비수에게 150kg짜리 스쿼트 내지는 데드리프트 내지는 벤치프레스라고 봅니다. 엄청난 웨이트 트레이닝이다. 그렇게 70분 뛰고 난 다음에 투입시키는 게 월컷이에요. 그러면 다 지치게 해놓고 유산소 뛰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때 보통 수비수들이 녹아나기 시작합니다. 마르티넬리는 공을 대단히 잘 차는 선수는 우리가 봐도 아니죠. 근데 속도와 성실성이 좋은 선수라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했으면 충분한데 왜 그렇게 선발로 낼까를 팬들이 아쉬워했는데, 이렇게 쓰는 거라면 저는 만족합니다. 제발 이렇게 쓰자. 이 경기에서도 이제 주원 형이 둘이 골 넣었으니까 마르티넬리 트로사르 선발 박자 이런 망언을 했는데 제발 그러지 않기를 꼭 기원을 하겠습니다. 자, 맨시티는 지난 경기 뭐 분위기 좋았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야, 상태 너무 안 좋은 맨유였는데 이걸 가지고 분위기가 올라왔다라고 할 수 있나?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실까요? 그렇다고 하기엔 시티도 분위기가 안 좋았고요. 그리고 저는 맨시티 맨유전에서 가장 큰 변화 내지는 포인트는 수비 라인의 구성이라고 봐요. 감독이 어떤 선수를 내보내느냐에도 전력이 되게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오라일리, 그바르디올, 디아스, 후사노프, 그리고 이 네 명이 약간 각자의 약점을 좀 보완해 준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뭐 오라일리가 뚫렸을 때는 그바르디올이 빠른 속도로 커버해주고, 후사노프가 또 빠른 발로 디아스 쪽도 커버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는 그 포백 라인을 일단 선발 출전시킨 거, 그리고 그 포백 라인이 피지컬도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도 저는 큰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도쿠 미쳤습니다. 도쿠는 진짜 되는 나라에는 약간 나무를 타고 다니는 고양이과 맹수들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저 탄성을 어떻게 막지라는 생각이 막 드는 그런 장면들을 직접 보여주죠. 도쿠는 저는 이제 전기뱀장어 드리블이라고 하거든요. 전기뱀장어. 네. 이렇게 톡톡톡 가다가 찌릿 하는 거. 그러면 수비가 갑자기 없어져 있고. 맞아요. 막 그렇게 했는데 루크쇼 제친 다음에 이제 포든한테 어시스트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면은 사실 저는 현대 축구에서 막 윙어들이 시원시원하게 드리블하는 장면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되게 만족시켜줬다 싶고, 사실 제가 셰르키 지난 프리뷰에서 얘기하면서 포든을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포든이 살아야 시티가 사는. 그러니까 로드리라는 선수가 있지만 앞쪽에도 같이 통나무를 매줄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한데, 그런 의미에서 또 포든이 축포를 올렸기 때문에 저는 그냥 경기 자체로는 시티가 얻어가는 거 되게 많다고 느꼈어요.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분위기는 그럼 다 올려놓은 두 팀 간의 대결입니다. 관전 포인트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 어느 쪽에 좀 방점을 두면 좋을까요? 뭐 예를 들어 미드필더 간의 대결이다,
공격 라인의 날카로움의 대결이다? 아니면 단단한 수비 간의 대결이다? 어디를 좀 포인트로 잡을까요? 저는 일단은 아스날의 수비력과 시티가 이걸 뚫을 수 있을까. 아하. 그러니까 지난 경기에서 부각됐던 부분이 또 홀란드의 공격적인 능력이잖아요. 올라왔죠. 네, 그런 것들을 또 아스날의 철벽 수비로 막아낼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아스날이 리그 챔스 5경기 한 번밖에 실점 안 했습니다. 그리고 실점하는 과정, 그러니까 막아내는 과정에서도 이 모스케라라는 선수가 얘 서브로 써도 되나? 약간 복권 맞은 느낌이에요. 발렌시아 팬들이 못한다 그랬거든. 그래가지고 에휴 뭐 서브 쓰면 되겠다 그랬는데 솔직한 심경으로 지금 정도의 폼이면 살리바 쭉 봐오셨던 아스날 팬들은 기억을 하시겠지만 가끔 얼을 타요. 그래서 뭐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근데 모스케라는 그런 선택을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만 놓고 보면 모스케라가 더 안정감이 있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괜찮다. 네. 그래서 이 모스케라라는 복덩이가 또 들어와가지고 수비 뎁스는 완전히 꽉꽉 채워진 상태고 네. 여기에 지금 아직 인카피에 잠깐 나오긴 했지만 그죠. 아주 잠깐이었죠. 포장지 안 깠다고 해도 네. 과언이 아니니까 이런 빡빡한 일정 속에서도 또 아스날의 이런 수비 뎁스가 얼마나 홀란드의 공격을 막아줄 것인지. 그러니까 홀란드가 만약에 공격하는 상황이면 저는 역습 상황이 꽤 있을 것 같거든요. 그죠? 근데 모스케라가 제가 지난 경기 노팅엄전 보니까 커버 속도가 되게 빠르더라고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런 어떤 선수를 보면서 이런 몸을 보면은 그렇게 빠를 것 같진 않은데 그냥 전형적인 센터백일 것 같은데 했는데 또 모스케라는 스피드가 빨라서 이런 것들도 홀란드한테 대응하는데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맨시티의 혼란을 위시로 한 공격 라인이 아스날의 수비 라인을 뚫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하나의 포인트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또 포인트를 잡을 수 있을 만한 거는 뭐가 있을까요? 시티가 이번 시즌에서 좋았던 경기가 저는 울브즈전 맨유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경기에서는 롱볼 게임이 되게 효과적으로 먹혔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과 연관되는 부분인데 시티가 옛날 그런 펩 느낌이 아니라 조금 다이렉트한 것도 섞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얼마나 롱볼 전개가 성공할 것인가. 그리고 홀란드가 골뿐만 아니라 받아주고 올라가는 게 되게 자연스러워졌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아스날 입장에서는 위협이 될 수 있고 저는 또 아스날의 코너킥도 한번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아스날이 코너킥에서 골 넣어가지고 경기의 흐름을 바꾸는 경우들이 종종 있잖아요. 그죠? 리즈전도 잘 안 풀리고 있었어요. 근데 코너킥 한 방으로 분위기를 뒤집었죠. 근데 이제 돈나룸마가 이 코너킥에서의 장점을 또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저는 트래포드랑 이 돈나룸마의 차이가 뭘까 생각을 했는데 돈나룸마가 몸이 더 두꺼워요. 힘이 더 세다고 할까요? 근데 요즘 코너킥을 하면 바짝 붙여놓고 하기 때문에 골키퍼들도 필연적으로 몸싸움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골키퍼의 피지컬도 중요해지는 그런 느낌의 현재 트렌드인데 돈나룸마가 손으로 미는 게 힘이 세더라고요. 잘 맨유 선수들을 밀어내면서 했기 때문에 그런 돈나룸마의 힘 그리고 아스날의 날카로운 세트피스 이런 것들이 마주쳤을 때 어떻게 또 나올지 이런 것도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주목할 만한 키 플레이어로 꼽아봐야 되는데 하나씩 꼽아볼까요? 아스날은 누구를 꼽을까요? 아스날은 라이스입니다. 라이스는 시티전에서 저는 좋은 기억이 많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라이스가 제가 알기로는 23, 24 때 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그때 이제 맨시티랑 경기하면서 라이스의 그 하이비라고 할까요? 이름값이 쫙쫙 올라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부터 라이스가 좋은 흐름 탔다고 생각을 하고 뭐 지난 시즌에서도 5대1 났던 경기 있잖아요. 그것도 자세히 살펴봤는데 라이스가 압박으로 유의미한 장면들 되게 많이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래서 라이스가 시티 상대로 좀 강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서 이번 경기에서는 라이스의 활약을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시티는 엘링 홀란드 역시 홀란드 거의 음바페와 비슷한 폼을 지금 그러니까 득점 관련해서는 그 정도지 않나. 슈팅 하기 전에 퍼스터치 잡아놓는 거 그리고 그냥 너무 쉽게 넣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넣는다는 게 결국에 어려운 거거든요. 제일 어렵죠. 네.
특히나 이제 맨유전에서의 3번째 골 같은 거 그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1대1 넣은 거 아니야? 싶겠지만 그거 절대 쉬운 골 아니거든요. 그럼요. 못 넣는 선수 한 트럭 이상인데 그래서 홀란드가 또 득점 감각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기대가 됩니다. 자, 요 정도로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경기들 쭉 봤고 오늘 말씀드렸지만 빅카드가 맨첼이 있고 그다음에 아스날 대 맨시티가 있고 그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댓글을 봤는데 라리가 얘기를 많이 또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축지몽님이 레알 마드리드가 굉장히 좋은 분위기를 냈고 네. 뭐 챔스에서도 결과적으로는 또 승리를 가져가면서 흐름이 좋은데 레알 마드리드 팬들은 경기 내적인 부분에서의 아쉬움은 또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었던 걸 봤습니다. 네. 제가 기억하기로 다음 라운드인가 다다음 라운드인가 마드리드 더비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레알 마드리드의 지금 상황을 뭐 뜬금없는 얘기긴 합니다만 프리미어리그 얘기하다가 뭐 긍정적으로 보시는 부분이나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지 저 좀 궁금해서.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는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음바페가 되게 중요한데 네. 지금 음바페가 되게 잘하고 있는데 나머지 공격진이 그만큼 받쳐주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음바페 자체는 본인은 인터뷰를 통해서 아직 나의 100이 아니다라고 하지만 미칠 듯한 지금 폼이잖아요. 네. 하지만 근데, 다른 쪽이 조금 아쉽다. 네. 뭐 매번 잘할 수도 있겠죠, 음바페가. 근데 사실 그건 너무 음바페한테 많은 짐을 주는 거고 네. 다른 선수들이 조금 치고 올라와 줘야 그 레알 마드리드한테 기대하는 그 정도의 시원함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저는 그런 경기력에서 좀 영향을 받는 게 비니시우스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감독의 성향과도 저는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안첼로티 때는 약간 비니시우스를 풀어놨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래서 비니시우스가 되게 비현대적인 드리블이 많이 나왔어요. 현대적인 윙어라면 뭔가 소유권을 좀 유지하는 데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일반적인 윙어라면 굳이 드리블 안 치고 그냥 뒤쪽으로 내주면서 안 뺏기는데 더 집중을 할 것 같다. 이렇게 느꼈는데 그런 드리블을 안첼로티는 뭐 해도 뭐라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 공간을 치고 간다고? 그러면서 또 멋있는 드리블들도 많이 나왔죠. 리스키한 플레이를 좀 많이 했죠. 그게 성공이 많이 됐고. 네. 근데 이제 알론소 감독은 어떻게 보면 트렌디한 그런 감독 중에 하나고 좀 현대 축구적인 요소를 저는 접목을 많이 시켰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사이드 윙어들이 조금 리스키한 플레이가 줄었고 또 비니시우스 자체도 저는 좀 몸이 무거워진 느낌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재능은 확실한 선수지만 이 지금 당장의 컨디션에서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럼에도 이제 레알 마드리드가 최근에 경기력이 좀 답답한 부분들은 또 공교롭게도 좀 퇴장이 맞아요. 나오더라고요. 최근 2경기에서 선수 없이 디나위슨 퇴장당했었고 이번에도 카르비가 퇴장을 당했고. 네, 퇴장당하는 그런 것들도 영향이 좀 있을 것 같고. 네. 그다음 주드 벨링엄 없는 것도. 그렇죠. 벨링엄이 없죠 아직. 저는 좀 많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벨링엄 같은 선수도 돌아온다고 하면 경기력은 좀 올라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뭐 이 얘기를 드린 게 벨링엄 같은 선수들이 다 돌아오고 그랬을 때 레알 마드리드의 모습이 궁금한 게 교통정리가 좀 필요하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되는 팀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네. 교통정리라는 게 나쁜 선수들을 정리한다가 아니라 제 느낌엔 중첩되는 선수들이 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좀 꾸릴까? 퀼러는 이쪽으로 와서 지금 잘하고 있는데 벨링엄이 온다 그러면 다른 자리로 가야 될 수도 있는 선수일 것이고 호드리그를 일단 잔류를 시켰는데 뭐 이적 가능성도 많진 않았습니다만 어떤 식으로 쓸지도 좀 궁금하고 그래서 분명 알론소는 지금 당장 가장 촉만 맞는 젊은 감독인데 이 선수들을 어떻게 조합할지가 좀 궁금해서 보니까 약간 선수들이랑 그 밀당도 좀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좀 궁금한 마음에 어떤 식으로 레알 마드리드를 좀 바라보고 있는지가 좀 궁금했습니다. 네. 하나 추가적으로 또 말씀드려도 되면 전 발베르데 사용법도 좀 애매하다고. 발베르데. 발베르데가 오히려 이제 안첼로티 때는 되게 직선적으로 많이 뛰고 약간 뭐 갈린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어쨌든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를 되게 많이 찔러줬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봤던 그런 리그 경기에서는 발베르데가 뭐 마스탄투오노나 그 퀼러 선수의 뒤를 받쳐주는 듯한 느낌으로만 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발베르데가 부여받은 역할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해야 되나? 근데 뭐 안첼로티 감독도 초반에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할 일들이 많겠죠. 알론소. 알론소 감독. 근데 이제 그런 거에서 저는 이제
발베르데 활용법도 잘 찾아야 되지 않을까. 마냥 놀리기엔 너무 아까운 선수. 네. 그 약간 그 야생성이나 그 선수들의 재능을 다 풀어넣어야 적합한 선수들은 안첼로티 아래에서는 또 만개했었는데 네. 시스템적으로 그거를 조금 통제하면 아쉬운 선수들이 보이고 그런 걸 생각하면 레알 마드리드가 다루기가 쉬운 팀은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재능 있는 선수들이 많이 있으니까 맞아요. 잘 버무려야 되는데 뭐 알론소가 능력 있는 사람이 할 거라고 예상됩니다만 과정이 좀 궁금하다. 그 전이랑 너무 또 스타일이 다른 감독이 와서 가끔 또 라리가 얘기도 하시죠. 네, 불러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번 5개 예측 중에 3점을 획득한 네. 이번에도 승부 예측에 네. 들어가고요. 네. 이번엔 저까지 들어가서 이제 누적하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리버풀 대 에버튼입니다. 자, 일단 승무패 볼까요? 저는 리버풀 승. 2대1 승. 2대1 승. 네. 자, 저 갑니다. 리버풀 에버튼 2대2 무승부. 오. 바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저는 제 바람대로 갑니다. 네. 축진먹님은 본인대로 가는 거고 저는 저대로 갑니다. 2대2 무승부로 저는 예상을 했고 네. 경기 왜 2대1로 예상을 하셨는지. 일단은 승리는 리버풀이 결국 가져갈 것 같은 게 머지사이드 더비가 악명 대비 리버풀의 승률이 또 압도적인 부분이 있어서 네. 승리 가져갈 것 같고 그리고 지금 그 어느 정도인지 제가 말씀을 안 드렸던 것 같은데 안필드에서 펼쳐진 프리미어리그 조합으로 따졌을 때 최근 15경기 10승 4무 1패예요. 이거는 완전 원사이드한 거죠 사실. 네, 그러니까 뭐 비기는 것까지 포함해도 그 에버튼이 안필드 원정에서 승리를 가져가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에버튼이 공격진이 지금 폼이 괜찮고 그래서 저는 그러다가 한 골을 좀 먹히지 않을까. 결국에 리버풀 승리는 될 것 같다. 오케이, 이렇게 코멘트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다득점 끝에 무승부를 예측을 해봤습니다. 이상하게 저는 퇴장 하나도 어디일지 모르겠어요. 예전부터 머지사이드 더비가 퇴장 진짜 많이 나왔었던 더비로 기억을 하는데 그걸 예상을 해봤습니다. 자, 브라이튼 대 토트넘 승부패. 브라이튼 토트넘은 저는 1대1이라고 생각합니다. 웨스트햄도 그렇고 좀 토트넘 무승부로 좀 미는 느낌이 있고 그거는 약간 토트넘의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런지가 궁금한데 저는 득점 방식 때문에 그러니까 득점 방식이 오픈 플레이에서 뭔가 만들어진 득점이 좀 적은 게 있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정도 운이 작용하는 요소들의 득점들이 있어가지고 그게 이렇게 막히는 날에는 좀 답답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래도 토트넘이 조금 잘 나가고 있는 흐름 이런 것까지 섞어서 우승부로 예상해봤습니다. 자, 저는 브라이튼 1대0 승. 네, 역시 바람이 섞여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 맨유 첼시입니다. 이거는 네. 아마 결과를 궁금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승부패. 저는 맨유 첼시 1대0 첼시 승. 첼시의 원정 1대0 승. 네. 저는 1대0 맨유 승. 네. 이유가 어떻게? 아무리 좀 더 보죠 뭐. 자, 0대1 첼시 승. 네. 어떻게 포인트를 볼까요? 일단은 제가 그래도 이 상성을 무시할 수 없긴 한데 지금 분위기가 너무 안 좋고 그러니까 저는 뭐 다른 것도 다른 건데 맨유가 골을 넣는다는 게 잘 상상이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도르구한테 뽑아줬을 때 네. 거기서 이렇게 넘어와가지고 그 득점하는 과정까지 될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맨유가 득점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근데 또 첼시도 막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약간 또 바이언 원정을 다녀오다 보니까 되게 타이트해요 경기 간격이. 그래서 체력적인 부담이 있어서 막 압도하지는 못할 것 같고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첼시의 1대0 승 정도로 예상해봤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경기 아스날 대 맨시티의 맞대결. 요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스날 2대0 승입니다. 오. 네. 저는 2대1 아스날 승. 이걸 일단 봤어요. 뭐 저는 요즘 참 이것도 신기한 일인데 많이 실점할 것 같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들어요. 근데
홀란이라는 어떤 공격수의 파괴력을 봤을 때 한 골 정도는 실점할 수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뭐 아스날이 최근에 맨시티 전적이 나쁘지 않아서 2대1 승을 했는데 뭐 축지모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최근 아스날 수비 상태 저 역시도 반영을 했고요. 그래서 일단 실점이 많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고 거기다 아르테타의 성향까지 좀 추가를 했습니다. 아르테타가 그래도 빅식스 상대로는 좀 실리적으로 조금 더 가려고 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많이. 네. 그 상황에서 세트피스 득점 하나 터지고 맨시티가 뭐 무리하게 또 올라오다가 역습 하나 정도 해서 저는 2대 0으로 봤고요. 뭐 시티가 지난 경기에서 올라오긴 했지만 아스날도 여전히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그리고 시티가 나폴리 경기가 금요일에 하고 체력적인 부분이 좀 차이가 있긴 해요. 네, 그래서 금요일에 하고 또 원정이죠. 네, 북런던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체력 소모되는 것도 저는 있다고 봐서 부상 많잖아요. 네, 부상이 좀 많죠. 그래서 아무래도 주전이 나폴리에서 뛰고 여기서 뛸 것 같아서 그런 것도 반영을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우리가 언뜻 생각했을 때 정배가 아닌 느낌은 그 브라이튼 토트넘. 뭐 흔히 생각하면 뭐 이게 실제 배당률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토트넘 승을 예상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무승부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측을 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한 거,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너무 다 정배만 하긴 하네요. 제가 나중에 이 정배 픽을 조금 깨기 위해서 우리가 점수 누적하다가 뭘 걸어야 됩니다. 그러면 한 방에 일발 역전을 위해서 역배를 하기 마련. 사람의 성향은 그렇습니다. 이걸로 뭐가 뒤집힌다? 그러면 이성적이지 않은 선택을 하기 시작하죠. 그걸 나중에 누적을 하는 이유가 또 거기 있으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 라운드 찍 리뷰 이렇게 4경기에다가 제가 라리가 얘기를 잠깐 좀 곁들여 봤는데 그 보면 전술적으로 포인트가 있는 경기는 리그 안 가리고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재밌게 얘기해 보면 좋지 않을까. 네, 그렇습니다. 추가적으로 얘기를 오늘 꼭 하고 싶었는데 못한 거라거나 그런 거 있을까요? 저번에 저도 영상 봤는데 댓글을 너무 좋게 달아주셔가지고 진짜 행복한 일주일 보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되게 잘 해주셔가지고 좋게 봐주셔서 잘하니까 잘하죠. 못하면 못한다고 합니다. 네. 누구 이제 처음 방송했는데 이상해요. 그러면 이제 끝나고 얘기하죠. 안 되겠는데. 그래서 오늘은 그래도 처음보다는 그래도 마음적으로 좀 가볍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좀 그런 상태로 왔고 저번에는 사실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왔어요. 그래요? 근데 오늘은 그래도 두 번째다 보니까 사람이 적응이 돼서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기분 좋게 잘 왔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연 이번 주 결과를 가지고도 다음 주에 즐거울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누적을 잘해서 만약에 계속해서 예측을 틀린다 라고 하면 강력하게 갈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에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 프리뷰 때 결과 가지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